안녕하세요. 아이시입니다. 어느새 12월이네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북스에서 펴낸 프레데릭 베크만의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프레데릭 베크만은 스웨덴 작가인데요. 책 제목이 왜 불안한 사람들일까 했는데 15년 전에 은행 강도 사건에서 다리에 총을 맞은 후 공황장애를 앓아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소재도 은행 강도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꼭대기층에 있는 인질인데요. 하와이안 피자 한 판 갖다 주세요. 라는 걸 보고 읽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거든 오늘 하루가 끝나고 밤이 우리를 찾아오거든 심호흡을 한번 하기 바란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지 않았는가. 날이 밝으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은행 강도, 인질극, 아파트를 급습하려는 경찰들로 가득한 계단. 이 지경에 다다르기까지는 수월했다.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다. 정말 한심한 발상 하나만 있으면 됐다. 이건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바보들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남들을 바보로 단정하기는 쉽지만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바보같이 어려운 일인지 잊어버린 사람이 아닌 이상 남들을 바보로 단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다. 특히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인간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이다. 요즘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많다. 취직도 해야 하고 살집도 마련해야 하며 가정도 일구고 세금도 내고 깨끗한 속옷도 있어야 하고 빌어먹을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외워야 한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난장판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 세상이 시속 32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뱅글뱅글 관통하는 동안 우리는 없어진 무수한 양말처럼 그 표면 위를 공중공중 뛰어다닌다. 우리의 심장은 비누와 같아서 손에 잘 쥐어지지 않는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금세 표류하고 사랑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다.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업과 결혼 생활과 아이들과 기타 모든 분야에서 척하는 법을 터득한다. 정상인 척, 제법 교양 있는 척,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물가 상승률이 뭔지 아는 척한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주운 껌을 먹으려고 하면 야단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으면서 좋은 부모인 척한다. 우리는 예전에 열대어를 키우려고 했다가 깡그리 죽인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열대어에 대해서만큼이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매일 아침 벌벌 떤다. 계획도 없고 그저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날이 밝으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가끔은 껍데기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이 정말 아플 때도 있다. 공과금도 내야 하고 어른도 되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는 법을 몰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지독히 높은 일이라서 겁에 질릴 때도 있다.
모든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는 누구나 어떻게 하면 계속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경험이 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이없지만 당시에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던 짓들을 가끔 저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딱 하나의 지독한 한심한 발상,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예컨대 어느 날 아침에 그다지 넓지도 않고 주목할 만하지도 않은 도시에 사는 39세의 주민이 권총을 손에 쥐고 집을 나섰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여기서 인질극이 펼쳐지기는 하지만 그게 이 얘기의 주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쓰겠다는 목적이 있기는 했지만 인질극이 주제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원래는 은행 강도 사건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조금 어그러져 버렸는데 은행 강도 사건이란 게 원래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39세의 은행 강도는 도망쳤지만 구체적인 도주 계획이 없었고 도주 계획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오래전에 은행 강도가 부엌에서 얼음과 레몬 조각을 챙기는 걸 깜빡해서 다시 달려갈 때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과 같았다. 머리가 달리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은행 강도의 어머니는 진토닉에 절어 지냈고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났을 때 혹시라도 폭발할까 싶어 감히 화장하지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귀담아들을 충고 하나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은행 강도는 은행 강도라 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다가 당연한 수순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겁에 질려서 길을 건넜고 맨 처음 눈에 들어온 문을 열고 도망쳤다. 그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행 강도를 바보로 간주하면 조금 가혹한 처사일지 모르지만 뭐 천재적인 발상은 아니었다. 출구라고는 없는 계단과 연결된 문이라 계단을 달려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 은행 강도는 39세 평균치의 재력을 갖추었다. 영혼 속에 인스타그램 사진을 닥치는 대로 흡수하는 블랙홀이 있어 얼토당토않게 비싼 자전거용 반바지나 수영모를 사는 것으로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도시의 39세가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치즈와 탄수화물의 일일 소비량이 건강에 최적화되었다기보다 SOS 요청에 가까운 39세의 평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층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모든 샘구멍이 열려서 숨쉬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에 난 구멍에 대고 암호를 속삭이는 비밀 결사단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강도는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어느 아파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 매물로 나온 아파트라 구경하러 온 잠재 고객들로 바글거렸다. 그래서 은행 강도는 숨을 헐떡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권총을 허공으로 들어올리고는 비틀비틀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 얘기가 결국 인질극이 되었다. 이후 사태는 정석대로 흘러갔다. 경찰이 건물을 에워쌌고 기자들이 출동했고 사건이 TV에 보도됐다. 이런 상황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자 은행 강도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달리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인질 8명, 그러니까 잠재 고객 7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1명이 풀려났다. 그러고 나서 2, 3분 뒤에 경찰이 아파트를 습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은행 강도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전부다.
이제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10년 전에 한 남자가 어느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그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남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생각날 것이다. 쿠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쿠키 생각이 나듯이. 쿠키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그 남자가 10년 전에 어느 다리 위에 서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난간 위, 수면 저 높이, 그의 생애 끝에. 이제 더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좀 더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로 하자. 쿠키 생각을 하기로 하자. 별로 크지 않은 어느 도시의 새해 이틀 전날이다. 경관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다. 경관은 이제 겨우 20살을 넘긴 듯 보이지만 아마 그보다 나이가 많을 테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40살이 넘어 보이지만 아마 그보다 젊을 것이다. 경관이 입은 제복은 너무 작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입은 재킷은 조금 크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여기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 표정을 짓고 있고, 그녀와 1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경관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그만 나가주었으면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자 경관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데 막힌 코를 뚫으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그가 청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불쑥 내뱉는다. 안녕하시죠?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고요. 경관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린 시절 어느 시기에 삶의 환멸을 느낀 후 그 감정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성인 남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체 상호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중개업자가 이렇게 소리치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자 경관은 그녀에게 모서리가 뾰족한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인다. 아니요, 제가 언제요. 전 여러분을 인질로 삼은 범인이. 상호가 하우스 트릭이에요. 알겠어요? 아파트를 살 때 노하우, 그러니까 트릭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우스 트릭스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시죠? 중개업자는 방금 전까지 권총으로 협박을 당하며 인질로 잡혀있는 끔찍한 경험을 한 참이었고,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든 횡설수설할 수 있다. 경관은 짜증을 참는다. 그는 버튼이라도 되는 듯 눈썹 사이를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른다. 그 부분을 양손으로 동시에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 모드로 다시 가동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아파트와 범인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는 앓는 소리를 낸다. 그에게도 힘든 하루였다. 경찰서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들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는 인질극 직후에 상사의 상사의 상사에게 전화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요령 부득이었다. 전체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이 스톡홀름에서 파견될 거라고 했다. 상사는 그 소식을 전하며 수사팀이 아니라 스톡홀름을 강조했다. 수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무슨 슈퍼히어로라도 된다는 걸까? 그보다는 환자에 가까울 텐데 말이지. 경관은 생각한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계속 눈썹에 대고 있다. 이번이 이 사건을 그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윗선에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목격자가 전부 이 여자 같다면 무슨 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키도키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말의 어원이 스웨덴어라도 되는 듯이 짹짹거린다. 경관은 수첩을 내려다본다. 오늘 같은 날 오픈하우스를 여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새해 이틀 전날인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개를 젓고 씩 웃는다. 하우스트릭스 부동산이 볼 때 나쁜 날은 없어요. 경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연거푸 몇 번을 더 한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범인을 보았을 때 맨 처음 어떤 반응을?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와 범인이라고 해서 아파트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좋습니다. 경관은 으르렁거린다. 좋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짹짹거린다. 그럼 아파트요. 그 아파트의 구조를 잘 아십니까? 그럼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인걸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하고 소속은 하우스트릭스 부동산 안녕하시죠? 라고 덧붙이려다. 경관이 실탄 추적만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싶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참는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표정이 환해진다. 드림하우스예요. 대도시의 두 군데는 심장부까지 오가기가 수월하고 조용한 지역에 고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죠. 오픈 플랜식, 해가 아주 잘 드는 널찍한 유리창. 경관은 그녀의 말허리를 자른다. 그러니까 벽장이나 보이지 않는 수납 공간이나 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오픈 플랜식 아파트 안 좋아하세요? 벽이 있는 게 좋아요? 벽이 있는 집도 좋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격려하듯 말하지만 경험상 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도 좋아하더라는 말투다. 이를테면 벽장이 내가 해가 잘 든다는 얘기 했나요? 네.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경관은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강요받고 싶지 않은 표정이다. 자신의 행복 지수는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론에 집중해 주시겠어요? 오키도키요. 그 아파트에 도면에 없는 공간이 있나요? 그리고 애들 키우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입지 말이에요. 애들 키우기에 정말 좋거든요. 사실 뭐 오늘 이런 인질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것 빼고는 애들 키우기에 환상적인 동네예요. 그리고 애들은 경찰차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아시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허공에서 명랑하게 팔을 돌리며 사이렌 소리를 흉내낸다. 그건 아이스크림 트럭 소리 같은데요. 경관이 지적한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에 대답해달라는 것입니다만.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아파트 면적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곤혹스러워하며 미소를 짓는다. 은행 강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강도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경관이 어찌나 이를 앙다무는지 발톱 사이로 숨을 쉬려는 것처럼 보인다. 네, 좋습니다. 범인에 대해 들려주세요. 맨 처음 범인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냉큼 말허리를 자른다. 은행 강도요? 맞아요. 한참 집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 강도가 뛰어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총을 겨누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요. 오픈 플랜식이니까요. 오픈 플랜식이 아니었다면 은행 강도가 우리 전부를 동시에 겨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경관은 눈썹을 문지른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숨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제 막 눈 깜빡이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 숨을 만한 곳이요? 경관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응시한다. 그의 어머니는 귀찮아서 장래희망을 바꾸지 못한 아이들이 경찰이 되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남자아이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누구나 경찰이요 라고 대답하는 시기를 거치지만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좀 더 나은 꿈을 찾는다. 그는 자기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랬다면 하루하루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테고 어쩌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랬을지 모른다. 짚고 넘어가자면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한 번도 그의 직업 선택에 실망한 티를 낸 적이 없었다. 그녀 역시 단순한 밥벌이라고 볼 수 없는 목사라는 일을 했으니 이해했던 것이다. 아들이 제복 입는 것을 절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쪽은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실망감이 아직까지도 젊은 경관을 짓누르고 있는지 다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시선을 맞추는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네, 아까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는 범인이 아직 그 아파트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은행 강도가 항복했을 때 모든 인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잠재 고객 전원이 동시에 풀려났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경관 하나가 그 집 앞 계단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잠금장치에서 딸깍 소리가 나도록 문을 직접 닫고 차분히 계단을 내려가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몸을 싣고 현장에서 떠났다. 계단을 지키던 경관은 동료들이 계단을 올라오길 기다렸다. 협상 전문가가 은행 강도에게 연락했다. 그 직후 경찰이 아파트를 급습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발코니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고 다른 출구는 없었다. 스톡홀름에서 파견 나온 경찰이 아니더라도 인질 중 한 명이 은행 강도의 도주를 도운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단박에 내릴 수 있었다. 아니면 은행 강도가 아예 도주하지 않았든지. 한 남자가 어떤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좋다. 이제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편지를 써서 붙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난간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뒤에는 은행을 털려다 실패한 강도가 아파트 오픈하우스 현장에서 8명을 인질로 삼았다. 그 다리 위에 서면 그 아파트의 발코니까지 훤히 보인다. 물론 이 모든 게 당신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뭐 상관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당신이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그달이 난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그럴 때 해도 되는 얘기나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 건 없지 않을까? 당신은 그 남자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본능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신뢰를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설득해 볼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이 지독하게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기억 속 저 깊은 곳에서는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다리 위에 선 그 남자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걸 안다.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 여럿 있었고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꽤 행복한 사람들도 주야장천 행복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당신은 그를 살리려고 할 것이다. 인생을 실수로 끝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뛰어내리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어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수수방관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 경관은 손끝으로 이마를 만지작거린다. 거기에 어린애 주먹만한 혹이 달려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렇게 묻지만 사실 또 안녕하시죠? 라고 묻고 싶어하는 눈치다. 머리를 맞았어요. 경관은 끙소리를 내고 자기 수첩을 보며 묻는다. 범인이 화기를 잘 다루는 것 같던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놀라서 미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권총 말이에요? 네, 안절부절 못하던가요? 아니면 전에도 권총을 여러 번 쏴본 것 같던가요? 경관이 이렇게 물은 의도는 은행 강도가 이를테면 군인 출신처럼 보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명랑하게 대답한다. 아,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권총도 아니었어요. 경관은 실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의 말이 빤한 농담인지 아니면 그냥 뭘 모르는 건지 헷갈려하는 표정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장난감이었어요. 다들 알아차렸을 텐데요. 경관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본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었다. 측은하게 여기는 눈빛이 그의 두 눈을 언뜻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셨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나는 위험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은행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경관은 자기 수첩을 쳐다본다. 그녀가 자신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그가 동정어린 투로 묻는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 이미 물어봤잖아요. 경관은 그래도 물을 한 잔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는다. 사실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풀려난 이후 경찰이 아파트를 급습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관들이 계단에 집합했을 때 인질들은 이미 경찰차에 올라타 지서로 이동 중이었다. 잠시 후에 협상 전문가, 그러니까 경관의 상사의 상사가 전화통화는 스톡홀름 사람들만 할 줄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톡홀름에서 파견한 인물이었다가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은행 강도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은행 강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한 발의 총성으로 응수했다. 경찰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바닥이 피투성이었다.
젊은 경관은 경찰서 직원 휴게실에서 고참 경관과 마주친다. 젊은 경관은 물을 들어 간참이고 고참 경관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세대가 다른 경관들이 종종 그렇듯 둘의 관계는 복잡하다. 퇴임을 앞둔 쪽은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쪽은 목적을 찾으려 한다. 어이! 고참 경관이 외친다. 안녕하세요. 젊은 경관은 조금 무시하는 투로 답한다. 커피 한 잔 권하고 싶지만 여전히 커피는 마시지 않겠지? 고참 경관은 그게 장애라도 되는 듯이 묻는다. 네. 젊은 경관은 상대가 권한 것이 인육이라도 되는 듯이 대답한다. 고참 경관과 젊은 경관은 음식이나 음료에 관한 한, 아니 그 어떤 것에 관해서도 공통점이 거의 없다. 점심시간에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으면 계속 부딪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고참 경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인스턴트 매시드 포테이토를 곁들인 휴게소 핫도그이고 금요일마다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동네 음식점에서 직원이 접시를 치우려고 하면 그는 항상 경악한 표정으로 접시를 낚아채며 외친다. 접시를 왜 치워? 뷔페잖아. 내가 테이블 아래 웅크리고 누워있으면 그때 다 먹었나 보다 하라고. 젊은 경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누가 고참 경관에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바닷말이랑 미역이랑 날생선으로 만든 그 머시갱이지. 자기가 무슨 소라게인 줄 아는지 원. 한 사람은 커피를, 한 사람은 차를 좋아한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이 됐는지 확인하느라 근무시간에 시계를 들여다보고, 한 사람은 다시 근무시간이 시작됐는지 확인하느라 점심시간에 시계를 들여다본다. 선배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배는 일을 옳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프라푸치노인가 뭔가 하는 것도 있던데 나는 심지어 두유 들어간 것도 마셔봤어. 뭐에서 짠 젖인지 모르겠지만 고참 경관은 말하고 요란하게 킥킥대면서 젊은 경관 쪽을 소심하게 흘끗거린다. 아, 네. 젊은 경관은 귓등으로 흘리며 중얼거린다. 그 망할 부동산 중개업자를 조사하는 건 잘 돼가고 있나? 고참 경관은 물색 없는 질문을 얼버무리려고 농담조로 묻는다. 네. 젊은 경관은 딱 잘라 말하고 짜증을 참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한다. 별일 없는 거지? 고참 경관이 묻는다. 네, 아무 일 없어요. 젊은 경관은 앓는 소리를 낸다. 내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진 뒤라 만회하나. 괜찮습니다. 젊은 경관은 딱 잘라서 대답한다. 확실해? 네. 그건 고참 경관은 젊은 경관의 이마에 난 혹을 턱으로 가리키며 묻는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뭐 부동산 중개업자 조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진 않고? 고참 경관은 묻고 젊은 경관의 신발을 초조하게 쳐다보는 대신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한다. 저 혼자도 됩니다.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확실해? 고참 경관은 큰 소리로 묻지만 대답 대신 아주 확실한 정적만 이어진다. 젊은 경관이 사라진 뒤에 고참 경관은 휴게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말로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른다. 하고 싶은 말이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다 뿐일 때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젊은 경관이 서 있던 자리에
빨간 자국이 남았다. 신발 밑창에 아직까지 피가 묻어 있는데 모르는 것이다. 고참 경관은 천에 물을 적셔 바닥을 꼼꼼히 닦는다. 손가락이 떨린다. 젊은 경관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참 경관은 절대 괜찮지가 않다. 아직은 그렇다. 젊은 경관은 다시 조사실로 돌아가 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를 보며 유머 감각이 거세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청하지도 않은 물잔을 보며 머뭇머뭇 말한다. 몇 가지 더 여쭤봐야 할 게 있는데요. 젊은 경관은 미안해하는 말투로 말하고 쭈글쭈글한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어린애가 그린 그림 같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말문을 열 겨를도 없이 조용히 문이 열리고 고참 경관이 슬그머니 들어온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가 몸에 비해 팔이 살짝 길어서 커피를 쏟더라도 무릎 위쪽은 화상을 입을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이, 내가 뭐 도울 일 없나 해서 고참 경관이 말한다. 젊은 경관은 천장을 올려다본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나는 그냥 돕고 싶어서 그래. 고참 경관은 애를 쓴다. 됐습니다. 됐어요, 제발. 됐다고요. 이건 정말이지 너무 프로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조사 도중에 불쑥 들어오다니요. 젊은 경관은 쏘아붙인다. 알았어. 미안해. 그냥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궁금해서 그랬어. 고참 경관은 속삭이는데 이제는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걱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림에 대해 물어보려던 참이었어요. 젊은 경관은 으르렁거린다. 누가 그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자 그냥 친구 대신 담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투다. 누구한테? 고참 경관은 궁금해한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요. 젊은 경관은 외치며 그녀를 가리킨다. 안타깝게도 이 소리를 듣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곧바로 벌떡 일어나 손을 불쑥 내민다.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하우스트릭스 부동산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말을 멈추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뿌듯해하며 씩 웃는다. 아, 망할, 또 시작이로군. 부동산 중개업자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젊은 경관이 중얼거린다. 그래서 안녕하시죠? 고참 경관은 되묻는 눈빛으로 젊은 경관을 쳐다본다.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젊은 경관은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눈썹을 누른다. 고참 경관은 실눈을 뜨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쳐다본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을 만나면 그러는 습관이 있는데 평생 거의 하루 종일 실눈을 뜨다 보니 눈아래가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비슷해졌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청하지 않은 설명을 늘어놓는다. 아시겠어요? 하우스트릭스 부동산, 하우스트릭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든 노하우를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참 경관은 알아듣고 감탄한다는 뜻에서 미소까지 지어 보이지만 젊은 경관은 집게손가락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겨누고 그녀와 의자 사이에서 위아래로 까딱인다. 앉아요. 그는 어린아이, 개,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만 쓰는 말투로 외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신다. 그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두 경관을 차례로 쳐다본다.
죄송해요. 경찰 조사는 처음이라서요. 설마, 영화에 나오는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놀이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한 명은 커피를 한 잔 더 가지러 밖으로 나가고 남은 한 명은 전화번호부로 절 때리면서 시신을 어디다 숨겼어? 이러는 건 아니겠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불안해하며 웃음을 터뜨린다. 고참 경관은 미소를 짓지만 젊은 경관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까보다 더 긴장한 목소리로 하던 얘기를 계속한다. 아니, 농담이었어요. 요즘 전화번호부도 안 만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핸드폰으로 때릴 거예요? 그녀는 어떤 식으로 때린다는 건지 두 팔을 흔들어 보여주며 두 경관을 흉내내는 건가 싶은 말투로 이렇게 외친다. 고참 경관은 젊은 경관의 수첩위로 몸을 숙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묻는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뭘 했는데 선배님이 들어와서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거기까지 진도를 나가지도 못했어요. 젊은 경관은 쏘아붙인다. 무슨 그림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묻는다. 제가 여쭤보려던 참이었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계단에서 이 그림을 주었는데 범인이 떨어뜨린 건가 싶어서요. 혹시 젊은 경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고참 경관이 말허리를 자른다. 그럼 권총에 대해서는 물어봤나? 그만 좀 끼어드세요. 젊은 경관이 나지막이 쏘아붙인다. 그러자 고참 경관은 두 팔을 던지듯 위로 들며 중얼거린다. 알았어, 알았어. 들어와서 미안하구만. 가짜였어요. 권총 말이에요. 장난감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냉큼 말한다. 고참 경관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젊은 경관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만 귓속말이라고 생각하는 음약으로 속삭인다. 아직 얘기 안 했나? 뭐를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궁금해한다. 젊은 경관은 한숨을 쉬고 고참 경관의 얼굴이라도 되는 듯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는다. 그런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를 올려다본다. 그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던 참이었는데요. 범인이 인지를 석방하고 저희가 여러분을 여기 이 지소로 데려온 이후에 고참 경관이 돕는답시고 끼어든다. 범인, 그러니까 은행 강도가 총으로 자기를 쐈어요. 젊은 경관은 선배 목을 조르지 않으려고 두 손을 으스러져라 부여잡는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듣지 못한다. 충격이 신경계를 장악하자 귓속에서 한음으로 웅웅거리던 소리가 아우성으로 점점 커진다. 조사실에 창문이 없는데도 나중에 그녀는 빗줄기가 그 방 유리창을 때렸다고 장담할 것이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고 두 경관을 빤히 쳐다본다. 그러니까 그게 권총이었어요? 그녀가 간신히 묻는다. 진짜 권총이었어요. 고참 경관이 확답한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서 아무 말도 못한다. 자, 물 좀 드세요. 고참 경관은 자기가 들고 온 것도 아니면서 물을 권한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게 진짜 권총이었다면 우리가 전부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속삭이고 뒷북성 쇼크 상태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고참 경관은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경관의 수첩을 자기 쪽으로 가져와 그 위에다가 펜으로 끄적이기 시작한다.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지? 고참 경관이 돕는답시고 이렇게 묻자 젊은 경관은 잠깐 휴식을 갖는다. 복도로 나가서 벽에 머리를 찍기 위해서다.
문이 쾅 닫히자 고참 경관은 움찔한다. 인생 선배가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는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다. 그래서 나도 괴로워. 뿐일 때는 말이라는 것이 고역이 된다. 젊은 경관의 신발이 그가 앉았던 의자 아래 바닥에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을 남겼다. 고참 경관은 그걸 보며 수심에 잠긴다. 아들이 경찰이 되지 않길 바랐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10년 전에 다리 위에서 그 남자를 맨 처음 본 사람은 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장래 희망이 바뀌지 않은 10대 소년이었다.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당신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어머니는 목사고 아버지는 경찰인 아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란 아이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누굴 저버릴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는 다리로 달려가 남자에게 고함을 질렀고 남자는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는 뭘 어쩌면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말을 걸었다. 남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그의 위치를 2발 앞이 아니라 2발 뒤로 옮기려고 했다. 바람이 그들의 재킷을 가볍게 낚아챘고 날은 꾸물꾸물했고 겨울이 시작되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는 지금 당장은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설명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다리 위에 그 남자는 아이가 둘이라고 그 10대 소년에게 말했다. 그 소년을 보고 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랬을지 모른다. 소년은 공포에 질려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가며 남자에게 애원했다. 제발 뛰어내리지 마세요. 남자는 침착하게 연민에 가까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모로서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아니? 최악의 순간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야. 100만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공원에서 아이가 그네의 머리를 맞았을 때 핸드폰을 들여다본 부모는 영원히 낙인이 찍히지. 며칠 동안 아이한테서 눈을 뗀 적이 없어도 문자 메시지 하나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없던 일이 돼. 어렸을 때 그네의 머리를 맞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은 없잖아. 부모는 항상 실수에 의해 규정이 되지. 10대 소녀는 아마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을 것이다. 다리 옆으로 흘끗 시선을 돌렸을 때 저 아래에서 죽음이 보이자 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자는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그 반걸음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남자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훌륭한 곳에 취직하고 비교적 잘 나가는 회사를 차리고 제법 근사한 아파트도 장만하는 등 상당히 잘 살았다고. 아이들이 그보다 더 훌륭한 곳에 취직하고 더 근사한 아파트를 장만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매일 밤 휴대용 계산기를 손에 쥐고 피곤해서 골아떨어질 필요 없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모은 돈을 전부 어느 부동산 개발업자에 투자했다고.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까. 어렸을 때는 그 위에 앉아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나이를 먹으면 그걸 밟고 서서 구름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게, 그리고 가끔 휘청거리고 불안해지면 거기에 기댈 수 있게. 우리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 줄도 모르는 아이들은 우리를 믿으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느냐고. 그래서 남자는 남들을 따라했다. 아는 척했다.
아이들이 응가는 왜 갈색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북극곰은 왜 펭귄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아는 척했다. 아이들은 나이를 먹었다. 가끔 그가 그걸 깜빡하고 아이들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 때가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12살짜리에게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무 빨리 걸어서 네가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고, 그때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손바닥에 닿았던 너의 손끝,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실패했는지 네가 아직 몰랐던 그때. 남자는 모든 것에 대해 연극을 계속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투자한 것이 안전한 투자라고 했다.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뉴욕의 어느 은행이 파산하자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사는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을 때 서재 창밖으로 다리가 보였다. 아침 이른 시각이었고 요맘때치고 유난히 포근했지만 날은 꾸물꾸물했다.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연극을 계속했다. 아이들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아이들이 눈을 부라리며 한숨을 쉬자 심장에 금이 가는 걸 느꼈다. 그러고는 강가로 차를 몰았다.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차를 세웠다. 열쇠는 차 안에 그냥 두었다. 다리로 걸어가 난간 위로 올라갔다. 그는 10대 소년에게 이 많은 얘기를 했고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10대 소년은 이윽고 모든 게 다 잘 되리라는 걸 알았다. 난간 위에 서서 처음 보는 사람을 붙잡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은 뛰어내릴 마음이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뛰어내렸다. (10년) 뒤에 젊은 경관은 조사실 앞 복도에 서 있다. 그의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속 그 안에 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어머니 말이 맞았다. 그들 부자는 같은 데서 일하면 안 됐다. 그러면 분란이 벌어지기 마련이었다.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그는 어머니 말을 들어먹은 적이 없다. 그의 어머니는 가끔 피곤하거나 두어 잔 마신 와인 때문에 감정을 감춰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 다리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날이 있어. 예나 지금이나 능력밖에 일인데 난간 위에 서 있는 그 남자를 계속 구하려 한다는 생각 말이야. 어쩌면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는 10년째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다. 경찰대학교 졸업, 시험, 이어진 교대 근무, 야근. 지서에서 아버지 빼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의 업무 처리. 전보다 더 잦아진 야근. 일하지 않는 시간이 싫어질 정도의 일 중독증. 동틀 무렵 비틀비틀 퇴근하면 현관 홀에서 기다리는 청구서 더미와 텅 빈 침대, 수면제, 알코올. 모든 게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밤이면 그는 나가서 어둠과 추위와 정적을 뚫고 몇 킬로미터를 달렸고 발이 인도를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도 목적지나 목표를 정한 적은 없었다. 사냥꾼처럼 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사냥감처럼 달렸다. 그러다 진이 다 빠지면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 출근해서 처음부터 사이클을 다시 시작하곤 했다. 가끔 위스키 몇 잔이면 잠을 청할 수 있거나 아침에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하면 잠이 깨는 컨디션 좋은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초민감한 피부를 가라앉혔고 가슴에서 울음기가 느껴지면 목과 눈까지 치밀어 오르기 한참 전에 눌렀다. 하지만 그러는 내내 똑같은 악몽이 반복됐다. 그의 재킷을 낚아채던 바람, 남자의 신발이 난간에서 미끄러졌을 때 난 둔탁하게 긁히는 소리. 자신에게서 나는 소리처럼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았던 비명. 충격이 너무 크고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그 충격은 지금도 여전하다. 오늘 인질이 석방되고 아파트에서 총성이 들렸을 때 가장 먼저 문지방을 넘은 경관이 그였다. 피로 물든 카펫을 밟아가며 거실을 쌩하니 지나 발코니 문을 획 열고 암담한 심정으로 서서 난간 너머를 응시한 사람이 그였다. 남들에게는 얼토당토 않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가 느낀 첫 번째 직감이자 가장 큰 공포는 이것이었다. 범인이 뛰어내렸다. 하지만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그를 올려다보는 기자와 동네 주민들 뿐이었다. 은행 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관 혼자 그 발코니에 있었다. 거기서는 다리가 훤히 보였다. 이제 그는 경찰서 복도에 서 있는데 심지어 신발에 묻은 핏자국조차 닦을 수가 없었다. 울퉁불퉁한 나무 바닥 위로 끌려가는 묵직한 가구처럼 공기가 고참 경관의 목구멍을 핥히며 지나간다. 그는 특정 연령과 체중에 다다랐을 때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숨도 나이를 먹으면 더 무거워지는 걸까? 그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짓는다. 아까 그 동료, 내 아들이에요. 아,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도 아이가 있다는 듯이 아니면 아이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연수를 받았을 때 안내 책자에서 읽은 적이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무난한 색상의 장난감을 들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떤 공간에든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아내는 아들과 내가 같은 데서 근무하는 것이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경관은 실토한다. 이해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짓말을 한다. 나더러 아이를 과잉보호한대요. 알이 없어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돌주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펭귄 같다고. 인생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 인생에 잡아먹히기 마련이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척 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대답했다. 부인께서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관은 얼굴을 붉힌다. 나는 원래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늘어놓다니 한심해 보이겠지만 나는 원래 아들 녀석이 경찰이 되는 게 싫었어요. 너무 예민하거든요. 너무 착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년 전에 그 녀석은 다리 위로 달려가서 뛰어내리려는 남자를 설득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모든 방법을. 하지만 남자는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그게 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돼요? 우리 아들은
항상 모두를 구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경찰이 되지 않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갑자기 전보다 더 경찰이 되고 싶어 하더군요.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요. 심지어 악당까지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호흡이 느려지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은행 강도 말씀이세요? 고참 경관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파트 안이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우리가 은행 강도를 얼른 찾지 못하면 강도가 죽을 거라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참 경관의 슬픈 눈빛을 보고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차린다. 잠시 후에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쓸며 억지로 격식을 갖춰 덧붙인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조사 도중에 말씀하신 모든 건 기록이 됩니다. 알아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를 안심시킨다. 제대로 하셔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이 파일에 기록돼서 어느 경관이든 읽을 수 있어요. 고참 경관이 물고 늘어진다. 누구든 읽을 수 있다. 알겠어요. 고참 경관은 젊은 경관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친다. 그린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천재라고 볼 수도 있고 재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림이다. 동물 3마리인 것 같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에서 주운 거예요. 죄송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대답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한다. 경관은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동료들은 원숭이, 개구리, 말 같다고 해요. 내 생각에 저건 말이라기보다 기린에 가까워 보이고요. 아니 심지어 꼬리도 없잖아요. 기린은 꼬리가 없지 않나요? 이건 기린인 게 분명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잘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을 한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사실 10대 소년에게 경찰의 꿈을 심어준 사람은 다리 위에 그 남자가 아니었다. 일주일 뒤에 똑같은 난간 위에 서 있었던 10대 소녀였다. 뛰어내리지 않은 그 아이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